네, 콘트로 보는 증시입니다. 콘트로 알아보는 시장 방향성과 유망주 전략이죠.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의 안지선 연구원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어제 그저께 큰 반등이 있었고 네. 예, 오늘도 사실은 코스닥이 전 세계에서 꼴등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좀 반등이 있고 내일도 반등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네네. 오늘 뭐 살짝 쉬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예. 지금 지난주 일단 뉴욕 증시부터 보면은 뉴욕 증시가 4주 만에 오름세로 반전을 했는데 미연준의 긴축이 리세션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시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미국 증시에서는 기술주나 전통적인 방어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과매도 환경에서 나타난 일종의 약세장 랠리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또한 이제 과매도 환경에서 나타난 일종의 약세장 랠리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약세장이 기본 전망으로 여전히 보고 있고요. 다음번 하락세는 리세션 위험 확대 및 순이익 하향 수정 정도로 이제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연금 펀드나 국부 펀드 등이 월말 분기말을 앞두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있어서 뉴욕 증시에 상방 압력이 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유동성이 역사적인 평균치인 5분의 1 정도로 관망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리밸런싱, 수급적인 영향이 좀 클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월말이나 분기말을 맞이한 펀드들, 기관 펀드들의 펀드 플로우나 수급 형태를 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도 이번 반등이 조금 더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길게 가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기업 이익이 줄어드는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적 측면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익 모멘텀 측면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국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이거 우리나라에도 해당이 되는지 이거 좀 궁금하고요. 네. 아무래도 약간은 해당이 되겠죠. 예. 네. 두 가지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나이키가 어저께 실적이 괜찮았어요. 네. 예. 그다음에 제가 한 20년 전에 만난 분인데 미국의 아주 유명한 옥트리 캐피털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분이 나와서 창업자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주식을 지금 사야 된다. 라는 네. 말을 하긴 했어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분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느낌이 어떠세요? 2000년도에 버블닷컴 때 그때 그분이 맞추셔가지고 네, 그때부터 유명해지셔서 지금이 과매도 구간이고 지금 사야 한다라는 의견이 좀 되게 달콤하게 들릴 수는 네.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국내 증시가 다른 타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부진한 이유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 리세션의 충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는 에너지 의존도나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봤을 때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고수를 하고 있고요. 일단 국내 증시 부진한 이유를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에너지 의존도에 있습니다. 네. 미국 주식시장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지금 접근 중이고 근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난주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 하락이 유독 심한 것으로 확인이 됐었잖아요. 근데 코스피 2600선을 하회를 한 다음부터는 하락폭이 조금 더 가팔라진 모습을 보였었는데 6월 들어 코스피는 12% 하락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0년 3월 한 달간 11% 하락한 것이랑 비교를 한다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거거든요. 경기 침체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지만 일본 증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를 하고 있고요. 중국 본토 증시도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좀 회복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가 유독 부진한 이유에서는 국내 경제 환경이 대외 여건 측면에서 에너지 의존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너지 의존도가 좀 높기 때문인데요. 한국 주식시장과 원화가치 약세를 보이는 첫 번째 원인이 에너지 의존도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30 상승을 하면은 GDP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면은 한국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유가가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문제가 크고요. 그리고 중국 무역 수지는 견고한 편입니다. 한국에 비해서는. 근데 중국이랑 러시아 에너지 수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그 위험,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조금 더 벗어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네.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지선 연구원이 말씀하시면서 에너지 의존도란 단어를 한 6번 정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거꾸로 주식시장의 센티멘트와 뭐 펀드멘털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네. 센티멘트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 의존도를 갖다가 탈피하려면 네. 풍력을 많이 만들든지 네. 태양광을 많이 만들든지 네. 아니면 우리가 가장 지금 잘하고 있는 원전을 많이 만들든지 네.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전 섹터가 또 요즘에 네.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을 개발해서 해외 원전을 개발해서 과거에 뭐 80년대, 90년대처럼 에너지 의존도가 조금 줄진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타 국가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수급적인 측면도 지금은 고려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는 그래서 수급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나 상대적인 국가별로의 매력도가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현재 이제 한국이 가지는 매력도 자체가 이제 경제적인 충격이 좀 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에너지 의존도 때문에 좀 한국이 매력적으로 비춰지지 않고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좀 수급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 같은 경우 좀 이런 정책 모멘텀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켜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다시 또 에너지 의존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원전 및 재생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세요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자, 다른 좀 이슈로 넘어가서요. 한국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주요국 대비해서 상당히 빠르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데이터상으로는 굉장히 크지만 네. 주택 가격 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좀 많아 보이고 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네. 사실 미국은 정부 부채, 그리고 중국은 기업 부채, 네. 한국은 가계부채가 항상 문제가 됐었고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주요국 대비해서 매우 높았습니다. 2019년 4분기에 비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1.7%포인트 증가를 했고요. G20 국가들의 3.3%포인트의 3배에 가까운 수치거든요. 그래서 기업 부채도 크게 증가를 했지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크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적인 측면을 지금은 고려를 해보아야 되는데 한국의 금리 인상 폭도 뉴질랜드, 미국, 한국 순으로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향후 금리 인상 부담도 적지 않은 수준인데 이런 근원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보아도 미국 근원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지만 점차 스크로들고 있고 반면에 유럽과 한국의 근원물가 상승률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수급적인 측면으로 B2 청산까지 시간이 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지금 국내 B2라고 하잖아요.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데 그런 신용잔고의 적정 수준을 도달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한 5조 원 정도가 남아있다. 신용잔고 반대매매 그게 한 5조 원 정도는 잔고가 남아있다. 그런 5조 원 정도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7일에서 8일 정도는 그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을 다 털어내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더 좀 긍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은 좀 부담스럽죠. 근데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나온 리포트인데요. 노무라 증권에서는 한 1년 정도 지나면 대략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한 18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예. 그러면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빠르게 반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물가지수도 피크아웃 하는 듯하게 보이고 네. 물론 뭐 유가 빼놓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뭔가 조금 변화가 좀 감지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좀 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사실 노무라 증권의 컨센서스나 전망치를 보면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내는 편이 많기 때문에 지난 예전에 이제 코스피 레벨 때도 5,000으로 제시를 한다든지 네. 2018년에 3,000으로 제시를 한다든지 좀 공격적으로 제시를 하는 그런 증권사의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사실 그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잡히게 된다면은 내년에 3%에서 4%로 물가가 내려오게 된다면은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도 있지만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을 FOMC에서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그래서 지금 18번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수준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은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려왔던 그런 실질금리 마이너스 구간에서 플러스로 옮겨갈 수 있는 경제가 조금 더 탄탄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화폐 가치를 지키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명목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물가가 그래서 금리 인하를 좀 단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의견이 조금 다르시군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섹터 좀 유망할까요? 저는 지금 현재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가능한 좀 그런 업종군을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지금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도 0.7% 정도 하향 조정되면서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추이가 원래 연초 이후에서 지속되고 있었는데 꺾였다는 점이 시장의 충격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데 수급적으로 보면은 6월간 개인은 2.5조 원 순매수를 했고 기관은 1.2조 원 순매수, 외국인은 4.3조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외국인이 2조 원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기관이 2조 원 정도 순매수를 보였는데 외국인 순매도에 따른 대응 성격의 수급으로 보이고요. 기관의 순매수는 그래서 기관 매수세가 계속된다고 보기는 아직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이 지난 주간 1조 원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매도세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순매수가 이루어지는 업종은 있었습니다. 6월간 1,000억 원 이상 매수한 업종이 에너지, 상사자본재, 필수소비재, 건강관리였는데 사실 에너지나 상사자본재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고 있는 그런 업종군이었고요. 필수소비재나 건강관리 업종은 지난주에 한 2,000억 원 정도 사면서 조금 지난주에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수 소비재 업종을 좀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필수 소비재 건강관리. 네. 예. 네, 시장이 좋든 나쁘든 네. 위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건강 관리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컨트롤 알아보는 시장 방향성과 유망 전략 우리가 섹터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글로벌 매크로팀의 안지선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